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벨 문학상 지난 10년의 문학을 다시 읽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1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수상자들과 인류의 깊은 문학적 기여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 및 토론 진행 절차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패널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인터뷰 후에는 10분간 휴식을 할 생각이고요. 휴식 후에는 참관인과 패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임 마지막 시간에는 우수 참가 회원 및 신규 우수 회원 시상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키님하고 쿠퍼댕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두 분 선정하는데 강력한 지금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패널 소개와 토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오부진 님이시고요. 2021년 11월에 북클럽 나란을 함께 설립해 주신 창립 멤버이십니다. 현재는 북클럽 나란 운영진과 더 클래식 문학 모임 리더로 활동 중이시죠. 네. 진행 절차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숙한 토론 문화는 사회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북클럽 나라는 독서를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들을 토론으로 이해를 심화시키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중요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죠? 네. 노벨 문학상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문학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왔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전하는 목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수상의 영예를 넘어서 문학이 어떻게 시대의 문제를 비추고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독자로서 지난 수상자들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바라는 문학의 미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북클럽 나란의 토론 모임의 목적은 토론을 통해 개개인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객관적인 논리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권유드리고요. 토론의 전체 내용은 녹화되어 동호회 홍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공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클럽 나란의 여러 문학 모임 중 더 클래식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오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저희 모임이라는 말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조금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저희 모임이라고 할 때는 북클럽 나란이 아닌 더 클래식 모임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임은 그 고전으로 불리우는 문학 작품 혹은 앞으로 고전이 될 만한 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벨 문학 그 역주행 시리즈라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작품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 권씩 선정해서 멤버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들도 대부분 그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더 클래식 모임의 소개글을 나누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개글은 문학은 철학을 포함한 여러 인문학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삶을 들여보면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세상의 여러 레이어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984를 읽으며 정치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며 아동보호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라고 소개글에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멋진 모임이네. 노벨 문학상. 고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두가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어본 적은 없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도 일단 이
이름이 주는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 문학적인 권위가 느껴지는데 고전과 마찬가지로 많이는 들어봤지만 막상 읽어본 사람은 주위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소설을 좋아해도 독서 취향에 따라 생각보다 잘 안 읽히는 경우도 많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수상 작가와 대표작들을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듣다 보면은 몇 작품은 읽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그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와 노벨 문학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도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너도 한강 작가 수상작 읽어봤어? 라면서 물어봐 주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노벨 문학상은 한 작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오랜 창작 활동 전체를 기리는 상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해하려면 개별 작품의 성취뿐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목소리를 남겼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단순히 책 소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벨 문학상은 사실 개별적인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수상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작가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창작 활동, 예, 그것들을 이제 보고서 노벨 문학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벨 문학상은 작가가 오랜 시간 써온 글들과 그 속에 담긴 여러 맥락들을 함께 기리는 상이라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요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거창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오주님이 좀 일반 독자들의 시선에서 좀 편안하게 나가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뭐 제가 일반 독자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떠한 문학적인 독자 관점이 있지만 특별히 일반 독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일반 독자이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같이 독서를 해주셨던 다른 멤버분들, 제 주변에 이러한 일반 독자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독자, 평범한 독자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은 1901년에 처음 수여되었고, 최초 수상자는 프랑스 시인이자 평론가인 슐리 프리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시상하지 않았던 해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총 117회의 시상이 있었고요. 노벨 문학상 위원회는 문학적 탁월함과 인류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경험이 교차하는 작가가 많이 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정기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발견하신 어떤 공통적인 주제나 이 그 수상자들의 문학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주제나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10년 수상자들만 보더라도 뭐 전쟁, 폭력, 정체성, 사회 변혁 속의 개인의 경험을 다성적으로 풀어내는 경향이 다른 문학상에 비해서 좀 강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보시다시피 뭐 소설, 시, 논픽션, 가사, 그리고 희곡까지 여러 형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맨부커상 역시 인권이나 사회 문화 요소를 좀 높이 평가한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맨부커상은 조금 트렌디할 수가 있는데 노벨문학상은 조금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세기를 아우르는 인류적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여지고요. 한 작품의 일시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오랜 작품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문제의식과 관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책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5년 올해죠. 그죠? 올해는 10월 달에 수상할 예정이죠. 그죠? 네, 그렇게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라면 이제 2024년 수상자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4년은 한강 작가님이 수상을 하셨죠. 최근에 다른 문학 모임에서도 뭐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클래식 모임에서는 한강 작가 작품을 최근에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2007년에 출판된 장편 소설이지만 세 편의 중단편이 이어지는 연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야기는 평범한 한국 가정의 아내 영애가 어느 날 잔혹한 꿈을 꾼 후 고기를 혐오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남편은 처음엔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다 영애가 자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화가인 형부가 인간과 식물의 결합을 예술로 표현하려고 하면서 영애와 기묘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결국 형부의 가정은 붕괴하게 되고 영애는 정신과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언니인 인해의 시점에서 보여지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영애를 지켜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인해 역시 동생을 돌보며 자신의 내면의 공허와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네. 이 작품 저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줄거리만 들어보면 이 상당히 좀 스토리가 강렬한 것 같은데요. 이 뭐 듣다 보니까 가족 드라마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브지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정말 잘 읽히는 책이라고 느꼈고요. 그 미스터리하고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돼서 손에서 놓기가 어려웠었어요. 특히 한국 가정의 문화, 그리고 뭐 가족, 친척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숙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리얼하고 잘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거부하는 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세계의 폭력성과의 단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에서는 그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폭력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학창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폭력 사건이 되게 흔했었었고, 그리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도 뭐 교사나 학부모조차 되게 쉬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든지, 뭐 어릴 때 실수한 걸로 혼내면 미래를 망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또 직장 문화에서도 뭐 직위나 권위를 내세워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문화를 거부하면 쟤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성격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뭐 관례를 모른다 같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게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를 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영애가 비폭력적인 존재로 차라리 식물이 되어 살고 싶다라는 말에 정말 마음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그냥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모습이 너무 고귀하게 느껴졌고요. 다만 이야기 전반이 좀 어둡고 찝찝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지님 말씀을 들으니 단순한 이런 채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와 인간관계의 폭력성 그리고 개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 같네요. 그냥 존재로 남고 싶다는 대목은 요즘 사회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꽤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벨위원회에서 한강 작가님 수상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마주하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 네.
네, 그래서 읽다 보시면 이 감세 속에 나의 자유와 존재를 부정당했던 기억들도 떠올려 보시고 반대로 나 또한 습관처럼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용적인 사회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사회가 연약한 존재라면 그만큼 조심스럽게 대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2023년 수상자는 윤포세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낯선데 어떤 나라 사람인가요? 네, 윤포세는 노르웨이 소설가이고요. 저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그 3부작으로 묶여있는 잠 못 드는 사람들, 올라브의 꿈, 해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 클래식 모임에서도 함께 읽었었고요. 이 작품은 19세기 전후로 보이는 노르웨이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연인 아슬레와 알리다의 사랑과 양심, 죄와 구원을 미니멈한 문체로 그린 연작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신한 알리다와 아슬레가 비오는 비오르 그 빈 거리를 떠돌며 잠자리와 거처를 구하지만 계속 거절당합니다. 그러던 중 이후 비국을 불러올 범죄의 씨앗을 아는 채 어느 빈집에 자리를 잡고 출산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남편 아슬레가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마지막 파트인 해질 무렵에서는 늙은 알레스라는 인물의 회고를 통해 아슬레가 그 남편이었던 아슬레가 교수형을 당했었고 아내 알리다와 아들 시그발드가 오슬레이크라는 후원자에게 의탁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끝이 납니다. 네. 저는 이 북유럽 문학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거리만 들어서는 좀 어둡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멤버분들과 읽으실 때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다들 묘한 매력을 느끼셨고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방금의 줄거리가 많은 걸 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특히 문체와 표현력이 예술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스킴님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읽고 계시는데 마침표가 없다고,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마침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가의 특이한 점이 문장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임신한 알리다가 출산할 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성서적이었다라고 멤버분들도 금방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주제, 특히 기독교 신비주의를 일상적인 사건과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종교적인 색채가 실존적 고민을 결합해 현대 문학에서는 드물게 영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아슬레와 알리다의 사랑과 양심, 죄와 구원을 그린 이 미니멈한 사건들이 결국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삶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설이란 건 사랑과 절망이 공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설과도 닮아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다만 이 책 속의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회의 교리나 신앙 형태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말 기독교에 대한 은유가 맞나라는 의문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곱씹어보면 아무래도 북유럽 문학 전반에 흐르는 실존주의 신학과 그리고 윤포세 자신이 탐구해온 카톨릭적 신비주의가 작품에 스며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한국 교회가 대체로 보수적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유럽 교회는 20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한국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익숙한 기독교와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받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 속에 깔린 사상적 축은 실존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그리고 유럽적 자유주의 신학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의 예술성과 철학적 깊이를 모두 느껴보면서 저는 이 용포세 작품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침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제임스 조이스 율리세스가 떠오르네요. 조금 음. 그만큼 좀 있긴 난해한가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작가가 떠올랐던 거는 저는 카프카가 많이 떠올랐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카프카가 좀 읽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너무 추상적인 부분,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감춰진 부분들이 많은 그 카프카와 좀 느낌이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노벨위원회는 용포세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언어로 풀어내는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님의 설명을 조금 더 해보니까 더 감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비극이 아니라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마침표를 쓰지 않는 문체, 그 아까 제가 뭐 율리세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글을 읽는 것도 독특한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후에 질의응답 그 세션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22년 수상자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의 여성 작가로 자전적 사회학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삶, 성, 계급, 기억, 낙태,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은 세월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자전적 산문이라 짧은 요약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한 여성의 60년의 삶과 프랑스 사회의 60년의 변화를 함께 그린 집단적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194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가난했던 사회에서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 그리고 시골 출신의 소녀가 대학생, 교사, 아내, 그리고 뭐 어머니, 더 나아가 이혼 여성으로 변모하는 그 일대기의 과정을 함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변화와 성해방, 피임과 낙태, 합법화 같은 사회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문이나 자서전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집단적 자서전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작품 속 주인공은 그 시골 출신의 여성인데요. 그 한 평생의 기억들은 사실 저자 아니 에르노 자신의 추억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1인칭의 나가 아니라 2인칭의 우리의 시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했었다, 우리는 뭐뭐 했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저자 본인이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산문인지 소설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계속 읽어가면서 이게 예술적 장치이자 뭐 하나의 주장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개인의 것이지만 그 세대의 변화가 녹아있는 삶을 말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 대해서 멤버분 중 한 분이 저자의 의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눠주셨던 글은 그 개인의 삶의 모든 것, 변화, 상황, 순간, 공간은 결국 사라진다. 어떤 이에게는 추억과 함께 또 어떤 이에게는 아픔과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남는 것은 느끼는 것, 소멸됐으나 소멸되지 않은 깊숙한 감정, 내가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셨었는데 제가 좀 예를 들자면 뭐
뭐 2000년대쯤 IMF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IMF 시절을 겪었었는데, 당시 집에 거실에서 뉴스를 보면서 뭐 1달러를 가져가면은 국밥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나 뭐 금모으기 운동하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생중계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바람님도 같은 시기를 살면서 유사한 경험과 뭐 추가적으로 직장인들만의 분위기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처럼 그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동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역사인데, 다만 개개인의 모든 기억을 통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기록하는 내용이 역사라고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한 개인의 시대적 경험이 곧 타인들과 유사한 경험이자 가장 진실된 역사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 전체를 들여다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마치, 뭐,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서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이런 패션이 유행했구나. 이때는 자동차 보급화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서 제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정리하게도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그 역사 속 개인 경험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한참 동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독특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다녔었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되게 뜬금없이 Y2K 때 어디서 뭐 했어? 뭐 정확히 2000년 1월 1일 오전에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정말 만난 사람보다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되게 생뚱맞은 질문에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들도 예상외로 과거의 기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서 나랑 동일하게 느꼈던 사람들도 20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정말 현재와는 천차만별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당시 카리브해 쪽에 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내고 나누다 보니까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여러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이런 추가적인 이야기거리와 생각들이 많았던 독서 경험이었어요. 이 작품 세월은 솔직히 지루한 면도 있고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저와 제 주변에 이야기 보따리를 터뜨렸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의 회고록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세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자기만의 집단적 자서전 한 페이지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벨위원회는 아니 에르노에게 개인 기억의 뿌리와 집단적 제약을 용기 있게 드러낸 작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세월이라는 작품에도 이와 같은 평가가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다음은 2021년 수상자인 압둘 라자크 구르나입니다.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작가인가요? 네, 그 구르나는 탄자니아 출신의 영국 작가이고요.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당시 이 섬이 영국 보호령이었어요. 그래서 이후 18세에 영국으로 망명해서 영어로 창작 활동을 해왔던 분이십니다. 이게 뭐 영국 보호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식민지인 거죠. 영국 식민지. 그죠? 이제 뭐 요것만 들어봐도 이 복잡한 역사의 뭐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식민주의가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 중인 하나, 낙원이란 작품은 20세기 초 동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유럽 세력뿐만 아니라 아랍
유럽과 인도 상인들의 착취 구조를 묘사하며 식민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과 상실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 동아프리카 섬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낙원처럼 순수하고 안전한 세계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종속과 억압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곳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12세 소년 유스프는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상인 아지지에게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지지와 함께 무역 원정을 떠나며 다양한 부족과 종교,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전쟁, 폭력, 질병, 그리고 식민 세력 확장의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순수한 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유스프는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부커상 최종 후보와 휘트 브레드 소설상 후보에 오르면서 문단에서 인지도를 얻었지만 서구 독자를 포함해 우리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동아프리카의 식민 전후 사회를 섬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 딱히 극적인 스토리가 없다라는 평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드라마틱한 전개는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 자연에 대한 묘사와 이슬람 종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를 두고 열심히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인공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처절한 낙원을 보며 저 역시도 그 각자의 낙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낙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좋은 추억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향이라는 장소 그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인 것인지 이러한 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낙원이라는 단어가 꼭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장소일 수도 있겠어요. 노벨위원회는 구르나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식민주의의 영향과 문화와 대륙 사이에서 난민의 운명을 타협 없이 연민 어린 시선으로 파고든 작가라고요. 단순히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난민과 이주, 그리고 뿌리를 잃은 사람들의 존재론적 질문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 쓰여지고 또 이런 책들은 계속 읽혀져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중단편 소설이나 산문 작품이 주로 이렇게 수상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0년은 시인이 수상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루이스 글릭이라는 미국의 시인이고요. 그 노벨위원회는 특유의 시적 목소리로 엄격한 아름다움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시인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시집은 소설처럼 줄거리 요약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녀의 문학적 특징과 주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글릭은 짧고 간결하지만 강렬한 언어를 사용해 신화와 자연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을 교차시키며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을 탐구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현대적으로 변주하여 개인적 서사와 결합하는 창의성을 보여주는데 그 여운이 굉장합니다. 그녀의 주요 시집으로는 The Wild Iris, 야생 붓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으로 플리처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꽃과 정원, 계절의 변화 등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영혼의 대화를 그린 시집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Faithful and Virtuous Night 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전미 도서상을 받았었고요. 자기 삶과 기억을 여행하듯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시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릭은 미국 내에서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불리면서 되게 찬사를 많이 받고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0년 노벨 수상 당시에도 비교적 대중에게 낯선 수상자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시 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신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시집은 완독의 부담도 없으니까 한번 좀 저도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작품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최근 5년의 작품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번 시간 요게 1부인 거죠. 그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부에서 나머지 5년 동안의 수상자들의 작품 이야기를 또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진님. 책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이 꽤 많아서 그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아 이런 책들이 있구나.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노벨 수상하신 이 작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해지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벨 수상작이나 문학 소설을 접할 때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더 클래식 모임에서 이런 조금 고전 작품, 이런 노벨 수상 작품 같은 이런 작품들을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작품 배경의 역사, 사회 정보를 함께 덧보면 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뭐, 물론,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에는 인류적인 요소들이 잘 녹아있고, 그런 점이 수상 선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참고하면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읽어도 100%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작품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 내가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추가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동시에 이야기 자체에서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린이의 시각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뭐 중학교 수준의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뭐 결국 아무리 대단한 문학 작품이라도 본질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중학생 시절 용돈 모아서 친구들과 영화관에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 야, 너 아까 그 장면에서 놀랐지 하면서 서로 놀리거나 난 솔직히 주인공이 잘못한 것 같아. 뭐 너라면 복수했을 거야. 뭐 이런 쓸모없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작품과 연결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작품의 그 위대한 가치나 이론을 먼저 공부하기보다 이 작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건 작품을 읽으며 나 자신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어떤 뭐 교과서나 논문 이렇게 읽는 것처럼 접근할 필요는 없고 나만의 대화를 끌어내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이야기라고 본질은 이야기이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과 그 작품 세계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작품과 독자의 언어
그리고 이야기가 만나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특정 지역의 이야기라도 결국 세계인의 독자들에게 잘 익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저도 직접 읽어보고 싶은 흥미가 생겼고요. 무엇보다 조금 부담 없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독서에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수용미학이라는 비평 이론도 작품은 독자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수용미학이라는 이론은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독일 콘스탄츠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학 이론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문학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수용, 그러니까 이제 독자의 어떤 독서 경험, 그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훌륭한 작품은 훌륭한 독자가 만든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이 수용미학이라는 비평이론과 약간 좀 결이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뭐 학문적인 부담보다는 이 책이 내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질문을 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장면이 내 친구의 이야기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이런 상상 같은 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책 속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2부에서 나머지 5년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특정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해설편을 요청해 줘도 좋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이렇게 들었고요. 이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다 재밌게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벌써 2부가 기대됩니다. 여기 저희 이제 정기 모임 이렇게 스케줄이 좀 있는데 뭐 한 좀 찬바람이 살살 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 늦가을이나 겨우 초겨울쯤 한번 2부에 대해서 계속 또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오브디님하고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5분 뒤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과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렸죠. 저희 우수 회원 선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5분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게스트로 해주신 분들도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패널 간의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먼드님. 감사합니다. 예, 예,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늘 저도 이제 시도할 때마다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이 그 아까도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다른 넌픽션이나 뭐 어떤 뭐 스릴러, 로맨스 뭐 이런 것과는 달리 문학 작품은 좀 전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뭐 너무 잔잔하거나 오히려 좀 불편하거나 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저는 뭐 책을 같이 읽고 싶은 상황이 돼도 또 같이 읽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노력,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학 작품을 조금 더 많이 읽는 것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하는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문학 작품 쪽에 입문을 하실 때 좀 어떻게 읽어보니 좋더라라는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그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레이몬드님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그 정기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거 엿듣고는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 뵙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아까 좀 언급했던 내용이랑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북클럽 나란에서 문학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제가 막 문학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읽어왔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문학 작품을 좀 읽었으면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저도 가끔 즐기는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기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들어왔던 곳이 문학 모임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한 벌써 4, 5년 전에 저희 이 문학 모임이 만들어졌었고 그 당시에는 예전에 영어 메이저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취미 삼아 이렇게 모임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문학 모임이 처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참여자로서 그 모임을 조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다시 질문의 답변으로 돌아가자면 이게 항상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임을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좀 책임감을 짊어지고 하시면은 좋은 첫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운동하는 것과 많이 동일시 여기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개운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항상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경험이 되게 다양한 레이어들로서 다가오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문학 모임 그리고 북클럽 나란의 모임들을 좀 꾸역꾸역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신다면 그것 또한 내 안에 무언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가라고 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무언가를 좀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삶과 그런 자기 내면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네. 또 그 유명한 문학 그 모임에 또 리더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스킵님이라고. 스킵님은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니까, 오부지님이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야기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크게 이해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도 그게 좀 쉽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뭔가 그 문학 작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는 또 내 안에 있는 내면과 또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모든 문학 작품이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읽다가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거를 읽어보는 것도 꼭 완독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먼드님, 어떻게 조금 예, 원하시는 예. 답을 찾으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그래도 다들 또 비슷하게 경험을 하시고, 또 비슷하게 그런 패스를 그러니까 지나셨다고 하시니까, 예, 뭐, 약간의 위안, 안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들 읽으면서 좀 제일 난관에 부닥치는 게,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경험이 생길 때가 가장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들 읽는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게 그런 시점들이 가끔씩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이제 다 같이 읽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접근하는 게 너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다라고 접근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뭐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이 그 책을 읽으면은 제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별 감흥이 없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 모임에서 다른 분들이 그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느꼈던 점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배우게 되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다시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억에 남고 마음에 와닿는 문학 작품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2025년 노벨 문학 수상자가 10월 음, 9일 발표되는데 혹시 예상하는 작가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받았으면 한다 이런 작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그 정도의 내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작가는 없고요. 근데 한강 작가 수상 전에 항상 무라카미 하루키 이름이 항상 언급이 됐었거든요. 다음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다. 다음 무라카미 하루키다. 근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닐 거라는 그 정도의 성경지명 정도밖에 못하는 내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조금 더 그 시대의 흐름이나 그리고 사회 변혁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다른 작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보통 내면의 공허함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었는데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시대의 흐름의 변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최근 작품들에서는 뭐 일본의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뭐 일본 독자분들한테 뭐 나쁜 평가도 받고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수상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문제의식 같은 게 너무 개인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좀 뭐 사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 2025년에는 이분이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 복권 번호라도 찍어주세요. 그럴까요? 맞히면은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작가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동안은 좀 주류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의 작가들이 아니라 2024년 한강 작가처럼 좀 안 받았던 나라 출신의 작가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 작가 중에 찬쉐라는 분이 있거든요. 오향거리를 쓰신 분. 현실. 그분이 받았으면 어떨까? 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잔쉐. 자, 배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쉐. 예. 이분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나는 요 분이다. 있으신가요? 맨부커 상이 언제 있었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연초에 수상했던 것 그죠?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맨부커, 그러니까 노벨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맨부커 상이 좀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근 맨부커 상 수상하신 분들을 조금 리스트를 보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이 그래도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무슨 상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등 어떻게 보여지는 면이 있나요? 네, 그 제가 오늘 모임 초반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그 노벨문학상이 특정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저자가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들을 잘 꾸준히 그리고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라는 게 큰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자의 개인적인 그런 시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게 단순히 소수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나 뭐 아니면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다성적인 목소리로 증폭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요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한 작가한테만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그렇게 알고 아, 있어요. 네. 네. 사후 작가들한테는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은 좀 편향적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질문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했던 내용이 있죠. 그 실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관계?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윤포세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같이 읽었던 것도 꽤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도 다시 곱씹어 보기도 하고, 특정 문장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작품이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뭐 그런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눈에 조금씩 보였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확고하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와닿지는 또 않았었어가지고, 그래서 독서 이후에 뭐 옹기니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색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조금 높여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자가 이 기독교적이라는 평가를 확실히 받고 있었고, 근데 대부분 그 7부작이라는 작품이 많이 언급돼 있고, 저희가 읽었던 그 3부작에 대한 언급은 사실 별로 없어서 이게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저자가 어렸을 적 그 마르크스주의, 뭐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무신론주의 뭐 이런 사상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이제 북유럽의 그런 종교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북유럽의 그런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라고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철학에서는 실존주의와 조금 유사한 점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실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은 이 개인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 의미 탐구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 뭐 한국의 개신교 생각하자면 개인의 선택이나 뭐 개인적인 의미 탐구는 사실 추구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율법을 따르고 내가 가진 그런 의심이나 생각들은 조금 놔두는 게 그렇게 보수 신학의 기조이고, 그리고 그게 저희가 익숙한 기독교인데, 이 책에서는 약간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선택과 책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 존재, 자유, 선택, 그리고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초점으로 두면서 이렇게 뭐 의미나 진정성,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철학적 사상인데, 그 자유주의 적인 그런 기독교에서도 개개인의 신자들이 의미나 뭐 개인 일상생활의 그런 선택 같은 것들을 직접 하면서 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은 가져가지만 일상의 작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행하고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끼고 공통적이라고 좀 느꼈었습니다. 그렇군요. 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약간 이단 알레르기가 있는 그
그런 예, 신학이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코멘트 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창건인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시상식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정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우수 참여 회원 두 분을 선정해서 10불 아마존 상품권을 드리고요. 신규 우수 회원 한 분에게는 20불 상당의 멤버십 모임 크레딧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신규 회원분은 안 오셨고요. 그리고 패널에게는 50불 아마존 상품권을 여기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50불 아마존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님 감사드리고요. 정기 모임 우수 회원은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신 오브진님이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찍 참여해 주셨던 스킵님과 쿠퍼땡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쿠퍼넥님과 스킵님 8월 정기 모임 우수 참여 회원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10불 아마존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정기 모임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몇 번의 연기를 거쳐서 이제 9월 지금 거의 12일이나 돼서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오브니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다리셨을 텐데 자꾸 연기가 되는 바람에.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9월 정기 모임에는 여기 또 레이몬드 님이 계신데요. 레이몬드 님이 또 준비해 주실 그럴 예정이죠. 레이몬드 님 혹시 9월 정기 모임에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실제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도 좀 최근에 집안에 좀 일이 좀 있어서, 네, 한동안 좀 독서를 못하긴 했는데, 제 주제는 AI 시대의 독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책을 읽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주제를 가지고 뭐 장단점, 뭐 우리가 기대하는 점 아니면 뭐 생각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AI가 진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중에서 북클럽 나란 회원분들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 독서에도 AI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9월 정기 모임도 레이먼드님 뭐 예고해 주셨지만 약간 일정이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정기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또 저희는 다음 정기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모임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